오늘은요,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거든요. 나와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 1대1 소통,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팀 안에서의 소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다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나와의 소통이랑 개인과 개인의 1대1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먼저 소통이 한자로 보면 뜻이 틀소의 통할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트고 그것이 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 의미가 공유하다,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즉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의미는 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함께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거의 소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통, 의사소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의사소통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서로가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소통이라는 게 쉽게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공유되면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경험할 거다,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공감의 원천인 거죠. 그래서 셀프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은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소통하는 능력. 그 안에는 공감과 경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잖아요. 즉 대화라는 건데 소통인 거고 그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성이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소통 능력에는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감정이입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능력, 그다음에 감정지능, 그다음에 감성지능 또는 사교적 지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통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첫 번째 소통은 나와의 소통이에요. 이거는 계속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짧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나와의 소통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질에 정비례하거든요. 자신과의 소통.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생각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심지어 꿈을 통해서 나랑 소통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의 나와 만나가면서 나와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그렇게. 근데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명상을 하거나 혼잣말하거나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 내가 막 밤새 고민했던 거 이제 밤에 막 고민하고 자면은 그거 꿈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해 보니까 걷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산책하면서 이렇게 저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산책하면서 혼잣말도 하고 좀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되게 조금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샤워하면서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물소리 막 들으면서. 그렇게 좀 생각 많이 하는 편이고, 백색 소음이 아이들한테뿐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편안한 그런 환경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통 이제 중요하죠. 나와의 소통이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린 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타인과도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통은 타인과 함께하는 소통이에요. 대화겠죠. 첫 번째가 나와의 대화라고 하면 이건 상대방과 서로 이제 나누는 대화의 안에 소통이겠죠. 이 소통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용의 차원, 하나는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 모든 소통에는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차원,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막 얘기하죠.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이 벌어졌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메시지 차원, 즉 말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통한 인간관계가 문제인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에 대한 뉘앙스가 확 달라지거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그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에 비해서는 되게 둔감해요. 그치만 여자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렇잖아요. 관계, 또 메시지 중에서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메시지의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메시지뿐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은 일치를 또 뜻할 수 있어요. 일치, 다른 사람과 동화되는 거. 아까 경험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즉 유사성, 공통성 이런 것을 가지는 걸, 같은 느낌을 가지거나 서로가 유사한 견해를 가지는 거를 의미해요,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또 이제 심리학 책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종 경험과 논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강한 호기심, 보디랭귀지를 포함한 풍부한 언어 구사력과 표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논점이나 어느 이제 상대방의 다른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의견이나 모든 대화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디랭귀지로 표현하고 풍부한 언어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그 바디 랭귀지에는 손짓, 발짓, 표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다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 대화를 잘하는 과정,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규 미팅하실 때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 책은 읽으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라는 심리학 박사, 중국의 류시안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쪼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대화의 과정은 집 짓기랑 같다고 하면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집 짓는 과정별로 대화랑 똑같이 흘러갈 건데, 첫 번째는 집 짓기 전에 우리 지형 조사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화하기 전에 지형 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지형 조사를 하듯이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의 최근 SNS, 카톡 프로필 이런 것들에 상대의 근황을 알 만한 것들을 조금 좀 사전에 알아두는 거죠. 미리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만났을 때는 이야기의 어떤 물꼬를 트기가 한결 쉬워질 수 있어요. 상대의 근황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 질문이 상대의 근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 나한테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SNS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만족보다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라고 하는 게 뭐 자랑하고 싶거나 뭐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 공간에 게시를 했다는 것은 나의 일상이나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시간을 투자해서 뉴스나 시사나 최근에 뭐 핫 이슈나 인기 있는 책이나 뭐 인스타 피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각종 SNS를 확인하는 일도 모두 이런 것들이 좋은 이야깃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사전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너무 없어요, 만약에. 그 사전 정보가. 너무 없을 수 있잖아요. 막 SNS도 안 하고 카톡 프로필도 자기 사진도 없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공유했을 때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좋은 이야깃거리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게 지금 말한 뭐 뉴스, 시사, 핫 이슈, 최근에 인기 있는 책, 인스타 피드 이런 SNS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기회를 만드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이야깃거리를 축적하고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두자는 거예요. 그게 지형조사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안 다지기예요. 이야기를 나눈 지 한 3분에서 5분이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이 다 끝나요. 그래서 집안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따라서 소통 과정이 원활해지고 이로써 집을 얼마큼 더 높이 지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튼튼한 집안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나와 상대방이 만든 대화의 공간의 느낌. 제가 느낌 항상 강조 많이 하죠. 어.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고요. 느낌이 더 중요해요. 소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 이해를 통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 통한다는 느낌에 있어요. 느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은 서로의 자세, 손짓, 말투 이런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생겨나요. 아무리 막 이렇게 상대방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막 무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거는 통한 게 아니잖아요. 느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들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서로를 모방하는 거.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고 상대가 쪼끔 찡그리면 같이 찡그려 주고 울면 같이 좀 울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을 더해 가는 거예요, 서로를 모방하면서. 어. 서로 모방하면서 그런 호감을 더해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이라는 거죠. 우리 어저께 경청했잖아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상대에게 "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어. 잘 듣고 있어."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하는 모든 이런 말들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통할 공간을 만들고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집안 다지기예요. 세 번째는 집 짓기예요. 이야기의 집 짓기. 대화라는 건물의 층이 높아질수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느낌이나 생각들을 꺼내서 더 깊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어떤 일을 서술하는 데에서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러면 이는 내가
상대의 어떤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고 가고 있다는 증거래요. 상대에게서 재미난 이야기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그 사람한테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얹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질문은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이끌어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표정을 바꿔가면서 상대와 함께 이야기 속에서 호흡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호응, 이 리액션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아끼지 말라는 거죠. 말과 눈빛으로 반응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져서 정말 상대가 신나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림으로, 색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들어주기만 한다기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느낌. 또 그래요. 이게요. 상대방만 너무 많이 다 얘기하잖아요. 10 중에 만약에 10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떠들고 온 것 같아서 또 찝찝해요. 그래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7대 3의 법칙 말씀드리죠. 7은 들어주고 3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거고요. 상대방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또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모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더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대화야말로 정말 즐거운 대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감과 경청이죠.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은 상대가 하고 싶은 이를 듣는 거. 음. 그게 바로 좋은 대화인 거예요. 상대가 추억을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의 경험에서 나의 공감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게 세 번째 이야기의 집 짓기 단계예요. 네 번째는 다락방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집 짓기의 최종 단계가 건물의 마지막 층, 마음의 다락방을 완성하는 거. 상대와 마음의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바깥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대화가. 마치 둘밖에 없는 것처럼,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다락방은 감정이랑 사고의 공간이에요. 상대방이랑 대화에서 가장 깊은 공감대를 찾아내려고 하면 마음속 다락방에 놓은 여러 유리병 속에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상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게 바로 핫 버튼일 수 있겠죠. 이걸 파악해서요. 토론의 이제 기반, 우리 대화하는 데 기반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핫 버튼을 찾아서 그걸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향한 진짜 호감이 생겨날 수 있대요. 마음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는요. 상대가 다시금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거, 또는 자신의 관찰 결과를 상대와 공유해도 좋은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가 참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너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뭐 요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이제 본래 모습을 알아봐 주는 거. 그리고 자기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러이런 게 뭐 상대가 막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쭉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는 이러한 생각을 원래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뭐 요런 식의 약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는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떤 가치관, 생각, 태도, 이 모든 게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 뒤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 숨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어쩌면은 나도 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갔다고 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꼭
상대의 무엇을 더 알아서가 아니라 상대의 그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개성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일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 들었고 다가갔다고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의 무엇을 더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그거 상대방을 더 깊숙이 난 알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감정이입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진심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나누는 게 이제 네 번째 다락방 완성하기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락방까지 완성했으니까 우리 항상 감사죠?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요. 우리의 기분, 일상 물론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우리가 타인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주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작은 집이 커다란 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 이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서로의 마음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며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배우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 레일 라운주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당신의 삶에 다가서며 "이봐,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다가서며 "아, 너 여기 있었구나." 라고 가볍게 감탄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그 상대방의 삶에 다가가서 '아 너 여기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감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막 여기서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봐 줘. 나 좀 찾아 줘."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찾아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할 때 어떠한 단계로 대화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미리 이제 미팅도 준비하시고 누군가 대화할 때 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고, 처음에 이제 파트너가 나왔을 때 뎁스 안에 있는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한번 대화의 집을 지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진짜 경험을 통한 공유,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주는 그런 공유로 진짜의 소통이 되실 거예요. 다음 내일은 이제 팀 안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상담할 때 소통하는 방법과 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1대1 이제 개인 대화에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파트너들과의 상담, 스폰서들과의 상담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소통인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팀 안의 소통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내일은 얘기할게요.